네,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김재동입니다. 앞서 특보 보셨죠? 지금 전국에 장맛비 내리고 있고요. 호우주의보, 강풍특보 발효된 곳 있습니다. 밤새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뉴스 특보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피해 없도록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2019년 7월 10일 오늘 밤 김재동 생방송으로 지금 11시 3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밤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털 사이트 네. 검색어 상위권에요. 살인가스가 등장했습니다. 살인가스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건지. 그렇죠. 일본에서 옴질리거 사건 때. 네, 예. 이게 살인가스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무려 500배나 높은 무색무취의 신경성 가스인데요. 1995년 일본에서 말씀하신 옴진리교 신흥 종교 유사 단체가 도쿄 지하철에 이 살인가스를 살포하면서 무고한 시민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살인가스가 화제가 된 이유가 지금 있죠. 네, 네. 이게 왜 이런지 이유를 들으시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무역 관리가 미흡해서 살인가스에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 원재료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시민들에게 되게 큰 아픔을 준 것까지 이용해 가면서 네. 그 부분까지 들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국 신문의 언론 보도를 지금 일본 정치권이 인용하고 주장하는 것도 지금 있고요. 네. 이쯤 되면 뭐 둘 다 서로 막가자는 건데, 그렇죠? 왜 이러는 겁니까? 네, 그래서요 이번에는 전문가에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순도가 99.999%,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들여와서 반도체에 쓰는데 저순도를 사용해도 충분히 살인을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우라늄을 녹여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가의 고순도를 들여와서 그것으로 그렇게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전에 그 북한이 우라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북한을 끌어와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채우려는 못된 버릇을 배워갔네요, 아베가.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 무리수를 네.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리수인데 완전히. 이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게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아베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일본 시민들의 공포감을 자극해서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쌓기의 용도라는 해석입니다. WTO 규정상 안보상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그 WTO 제소에 대비해서 살인가스와 북한을 엮어서 이번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정당방위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식적인 일본 시민들도 잘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네. 우리 정부도 오늘 입장 발표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건 양국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일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된다면 정부가 스스로 검찰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 청문회 내내 일관되게 후배 검사형과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 뉴스타파가 청문회 당일에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있다고 말하는 윤 후보자 녹취를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이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후보자 발언보다 검증 보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도 조금 있거든요. 좀 요약을 해보면 왜 청문회 이전이나 초반에 그 이례적으로 이렇게 심야에 냈느냐. 일반적으로는 청문회 전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청문회 자체가 검증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왜 굳이 늦게 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 본질이 수사 개입 여부인데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안 했다 이 위증 공방으로 오히려 이 보도가 몰아간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이 보도 시점에 대해서 제작을 위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고요. 이게 후보자 발언이 아무래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로서는 오히려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뭐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이게 이런 보도가 좀 나왔을 때 보도 의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고 또 불신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한편으로는 그동안 좀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사실상의 임명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지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사건 확인 안 해드립니다.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니까 미쳤지.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오늘 밤 프로파일링 순서고요. 이수정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은 보면서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명 앵커이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예. 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몰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몰카 범죄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지금 결국에는 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앵커 분도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여러 장을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는지 여러 번 찍어 왔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판사도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도 저지르고 지금 대학 교수나 공무원 그리고는 심지어 경찰대 이제 이 될 경찰대 학생들까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일에 연루가 돼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사실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고 불안한 건 자꾸 이렇게 여성들의 몫이 돼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취미로 느낀다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포를 시키는 건 범죄다. 그리고는 유포를 시켜서 심지어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하면 이건 참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인식은 드디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관을 할 목적으로 찍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취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고 뭐 그게 아닐.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글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촬영하는 것까지 꼭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일부 뭐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 카메라 가지고 내가 찍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취미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진을 찍을 때, 몰래 남의 사진을 찍을 때 획득이 되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스릴을 만끽하려는 욕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극 추구 욕구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뭐 특히 이제 몰카를 찍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사진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충동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 내지는 흥미, 뭐 호기심 이런 걸로 시작은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종의 중독 증상처럼 자기가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를 들자면 지하철을 굳이 타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대낮에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은 채 종점까지 가면서 또 사진을 찍어서 지각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폐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만성화된 경우에 따라서는 관음증까지 진행이 되는 심각한 그런 이제 양상으로 전개되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여타 중독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중독도 다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럼 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더 큰 범죄로 꼭 이어진다 이런 공식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직은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대한 이제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2016년도에 판결문들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몰카 범죄를 딱 한 번 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가 53.8%가 사실은 재범자들이었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5번 이상도 그렇게 이제 거의 만성화된 그런 이제 몰카범도 31.2%나 사실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은 뭐 낮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피해자가 주목을 잘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찍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식의 격차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몰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이 피해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여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을 외면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불안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작은 소형 카메라들을 막 화장실 같은 데다가 붙여놓는다는 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고속도로에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휴게실을 들어갔는데 그 휴게소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나의 이제 사적인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심도 느껴가지고 사실은 화장실을 한 2번 정도를 들락들락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제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꼭 아니라도 일종의 이제 일반화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남성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불안이나 공포에 노출돼 있는 거는 진짜로 그 화장실이나 이런 쪽이나 이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뭐 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공중 화장실들은 다 확인을 하겠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공중 화장실은 사실상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확인을 언제나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정기적인 뭐 검사를 한다고 해도 사이사이 비는 시간대에 그와 같은 이제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카메라들이 설치돼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불안이 시민들의 몫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 두 번째 단어가 17.7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뭐 암호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무슨 숫자냐? 이게 사실은 요즘은 워낙 많이 몰카 범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도 17건 이상이 사실은 이제 뭐 입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입건 안 되는 사건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신고가 돼가지고 입건이 되는 것이 17.7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2016년도에 5,000건 정도였는데 지금 2017년도에 거의 1,000건이 늘어나서 지금 6,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건. 한 해에 25%씩 지금 계속 증가 추세다. 아마 금년도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추세가 이제 증가 추세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몰카 범죄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이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장실이나 심지어는 자기 집, 숙소 같은 곳에서도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지경이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사적인 공간까지 이렇게 침범이 됐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거나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같은 거는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형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초소형으로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제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소형 카메라를 사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설치할 때 뭐 케이블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그럴 때 들어가 가지고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 설치 기사들 중에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가끔 이제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 집에서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기 같은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나요? 네, 살 수는 있는데 정말 자기 집이 불안해서 그런 기기까지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럼 이렇게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이 너무 취약합니다. 기껏해야 벌금형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몰카 범죄를 정말 수십 건을 뭐 헤비 업로더 같은 경우에는 수천 건을 이제 온라인 뭐 몰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만약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사실 벌금 그까짓 거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건 큰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체 중에 10% 한 자릿수 밖에는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고요. 오늘 이제 여자 연예인 숙소에 그 방송 외주 장비 업체 사람이 아주 초소형 카메라를 촬영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그게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는 저지르긴 했는데 귀가 조치돼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이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범죄냐 이런 인식부터 사실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개인의 고통이나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불안 같은데 좀 덜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네. 판결들을 지켜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관료나 법 집행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의 구성원들이 몰카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인지해 주셨으면 피해자가 좋겠습니다.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퉁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개별적인 고통과 불안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뭐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불편함이 많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얘기하시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났어야 나올 된다고 때마다 화를 생각해요. 내서 어떻게 하죠? 아니 당연히 화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대신 화내 주시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창고 터는 시간입니다. KBS의 방대한 그 영상 대개방 시간 오늘 밤 TV 장강명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작가 바쁘시죠 요새? 제가 이번에 책을 2권을 동시에 냈거든요. 두 권을 동시에? 네, 한 권 산자들이라는 연작 소설이고 또 한 권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이라는 SF 중단 편집인데 원래 책 한 권 내면은 좀 할 일들이 있어요. 뭐 네. 이렇게 독자와의 만남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네. 2권 동시에 나왔더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쌍둥이 출산한 것 같은.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기분입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다 또 소중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자식들이죠. 예. 책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장면을 작가님과 함께 볼까요? 예. 저도 이제 뭐 문학에 종사자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저의 팬들 신경 쓰이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요즘 팬들이 옛날 팬들이랑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뭐 조직해서 뭘 많이 한다. 뭐 팬덤 현상, 팬덤 문화 이런 말들 이제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제가 이 팬덤 문화, 한국형 팬덤 현상 언제 시작됐는지 그 시작하는 장면을 찾아왔습니다. 작가님 팬클럽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저의 팬클럽은 2011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름은 네. 뭡니까? 팬클럽 이름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제동 MC님 팬클럽 이름이 저는 뭐 베드로라고. 베드로. 예. 네. 누가 제 팬이냐고 물어보면 해 뜨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래서. 예. 자, 영상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중 스타들이 있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오빠 부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저게- 무리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팬덤이라는 말이 저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이 없으니까 오빠 부대라고도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 말 안 쓰죠, 잘. 계속 기다렸어요. 아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누군가를 이제 저 10대 청소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네. 누구 기다리는 걸까요? 계속 기다렸대요. 그렇죠. 서태지와 네, 아이들이죠.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때 뭐 그냥 신드롬이었죠. 어딜 가나 저 그럼요. 서태지 아이들 팬들이 쫓아다니고 나라의 기둥이래잖아요. 나라의 정말로. 기둥. 네. 과장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 팬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당연하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앞은 공연 시간을 몇 시간을 앞두고부터 청소년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들이 당시 그 기성세대들한테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뉴스에 저렇게 나오고 그랬겠죠. 나오잖아요. 근데요,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숨을 쉬고 싶은데 입을 있는데 다 몰리는데요. 공기가 입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오빠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오빠 음악 들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빠는 다 알고 그거를 노래로 다 열심히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뭐 다 이러다 알아주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서태지 아이들이 하는 거 전부 다 유행이 됐죠. 뭐 비니, 선글라스, 뭐 저 힙합 패션도 저때 유행을 했고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지금 봐도 세련됐습니다. 저러고 네. 나가도 그렇게 막 어색할 것 같지 않고 뭐 야구 모자, 뭐 마스크 이런 것도 그때 유행이 됐죠. 이미 미세먼지를 예상했던 거죠.
시대를 앞서간다는 네. 게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하시죠. 저희 서태지 아이들은 오늘 참으로 겸허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마지막 작별 행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팬들의 충격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막 오열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빠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이제 오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마 저분도 아마 지금은 40대가 되셨겠죠. 그렇지. 보고 있으니까 막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근데 그 아련하고 네. 참 좋네요. 우리 그 뭐랄까 저때 오셨던 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 그 지금도 또 저런 마음. 그리고 아까 막 빙 둘러서서 우리도 그 카세트 테이프 큰 거 놓고 역 같은 데서 MT 갈 때 네네네. 그거 크게 틀어놓고 더블 같이 데크라고 춤추고 하는 거. 예. 레크레이션하고 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때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뭐랄까 이렇게 눈가가 정말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 시대의 정말 상징이었고 그 세대의 어떤 대변인이었고 그랬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작가님도 저렇게 열렬히 좋아했던 가수 혹시? 저는 사실 가요를 안 듣고 이제 그때는 좀 시끄러운 헤비메탈 같은 걸 좀 들었었는데. 교실 뒤편에서. 네, 참네. 그랬는데 나 참. 그래도 제가 이제 서태지 아이들을 싫어했던 건 아니고 그때 서태지 아이들을 싫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학교에 또 그 더블 데크를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쉬는 시간마다 서태지 아이들을 틀고 뭐 하루에도 뭐 난 알아요를 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혹시 메탈리카? 네, 그렇습니까? 메탈리카 메가데스, 좋아하시고. 스키드로. 네, 네, 우리 반 뒤편에 그 조대경이라는 제 고등학교 동창.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건데 맨날 메탈리카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뒷좌석에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좀 우울한 네. 얼굴로 네. 저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그 이선희 씨, 이선희 선배님 네. 제 방에 대형 사진으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선희 가수님의 팬이었군요. 그냥 제이 하면 제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알겠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이게 사실 이렇게 왜 열광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건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냥 좋았던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왜 그렇게 90년대 저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저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저도 뭐 지금 와가지고 분석하는 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데요. 네. 생각해보면 저 이제 70년대 초중반생들이 저런 문화 상품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라날 때 이미 뭐 헐리우드 영화 보고 팝송 듣고 이런 어떤 외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 없이 자랐는데 이게 한국어로 된 것도 보고 싶다. 그런 어떤 뛰어난 문화 상품을 한국어로 된 걸 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 가요를 들으면 좀 문화 격차가 있었거든요. 약간 좀 낡아 보이고 좀 뒤처져 보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서태지 씨가 그때 뭐 랩이나 록을 처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성과들이 그렇게 막 썩 뭐 뛰어나 보이지 않았는데 나나라요를 들을 때에는 이건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가사들이 굉장히 당시에 10대들의 마음을 정확히 조준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알아줬어요, 그죠? 네네. 내 마음을 알아줘. 아까도 거기 나왔잖아요. 오빠는 날 다 알아요. 다 알아준다. 나를 대변해준다. 이런 느낌이 대변해준다. 있었죠.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은퇴할 때 무슨 대통령 취임식 같잖아요. 참 퇴임식 그렇죠. 같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네. 그러면은 어떤 가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알아준다 이런 느낌을 줬을까요? 사실은 뭐 어떤 노래가 저 정도 신드롬이 되려면은요, 그냥 그게 시대 정신이랑 맞물려야 된다고 시대 생각을 정신이 해요. 있어야죠. 예.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냥 저분들 대표곡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교실이대야 같은 노래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3집에 있었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네네. 됐다 이거예요. 네. 아이고. 아우 알아서 할게 좀.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요. 어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 부르는 사람 다 분노를 하고 있고 나 지금 입시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화가 났고 나 답답하다 이런 정서가 있고 당시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어떤 신드롬이 된 어떤 팬덤들이 사랑했던 노래는 다 그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H.O.T 한번 들어볼까요? H.O.T. 네. H.O.T. 네. We are the future. 네. 이 정도 되면 사실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직 하지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데스 할 때 이렇게 저도 헤드뱅잉 할 춤은 난리 뻔했는데. 났을 건데. 예.
이 노래도 기본적으로 가사를 보면은 화가 나 있습니다. 나 화가 나 있고 어른들이 해놓은 틀에 지금 나를 자꾸 꾸겨 넣으려니까 나 지금 지쳤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대를 가리지 않아요. 요때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원래 10대 때가 좀 이제 어떤 공격성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30, 40대까지 다 화가 나 있어요. 하도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러면 네. 저러라 그러고 저러면 저러라 그러고. 뭐 기본적으로 분노 사회인데 네. 이제 저 때의 분노는 저 10대들의 분노는 그때까지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됐던 그렇죠. 거군요. 예. 이게 알아주고 그러니까 쫙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어떤 아까 그 이선희 가수님의 팬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어떤 이제 네. 가수들한테 열광하는 팬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팬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용필 팬이다, 이선희 예. 팬이다, 소방차 팬이다라고 예. 하면은 그 팬의 특징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참 이분 위험한 발언하시네. 아니, 이제 밖에서 보기에 특징을 보기에. 모른다고요? 네. 아이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이제 그래요. 특징이 있는데 네네. 서태지 서태지와- 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었죠. 특징이 뚜렷하게 네. 보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네네네. 네. 우리 이선희 팬, 참네. 네, 전국의 이선희 팬 여러분, 제가 예.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거창하게 얘기해서 네. 서태지 팬들은 밖에서 보기에도 또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어떤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었다. 서태지 팬이라는 게 한 세대의 상징이었고, 그쵸, 또 그런 측면이 있었죠. 당사자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서태지 팬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많은 우리 사촌 형, 뭐 우리 삼촌은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태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서태지는 나의 것이고 나를 대변해줘. 이런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가 됐고요. 그 팬덤에. 그리고 또 약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9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가 한국에서 어떤 도시화가 완료가 되면서 지역 공동체들이 무너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동네, 뭐 마을, 그렇죠. 뭐, 반상회, 뭐 이런 것들 그때 가가지고 흐릿해지고. 근데 우리가 늘 사람인 이상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무리 짓고 싶어 하고. 특히 10대가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학교 말고 나랑 이제 취향이 같은 사람, 내 얘기 알아주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골목에 나가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소속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 취향 공동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건데 그 취향 공동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뮤지션 팬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팬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네. 90년대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한 양상이기도 한데 그 영상도 지금부터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의 팬덤. 네. 불타오르네. 그렇죠.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BTS 팬덤입니다. 네. BTS is my soul. I love them so much. They've changed my life. They are just amazing. I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네. 저희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야? 그럴 때 막 보면서 막 집에서 저도 막 내 이름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가슴이 뛰진 않았는데 이제 저도 세대가 저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 팬덤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영상이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90년대 아까 저희가 정서 얘기를 하면서 뭐 분노, 답답함 얘기를 했는데 방탄소년단 노래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정서가 느껴져요. 뭐냐면은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 네, 그것도 어떤 불안함이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 난 누구지? 뭐 난 뭘 원하는 사람이지? 어른들이 나한테 어떤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내 꿈 뭐지? 지금 노래 나오네요. 네. 저 그런 거 불안해할 때 저런 노래를 들으면 정말 자기 어떤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불안함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컥하고. 듣기 싫은 질문이 네 꿈이 뭐야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걸 들어도 괜찮은데 그거 바빠 죽겠는데 네 꿈이 뭐야라고 묻는 사람들 때문에 꿈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지금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젊은이들한테도 어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뭐 미국 10대, 20대들도 다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나 누군지, 내 꿈 뭔지, 그리고 BTS 노래가 거기에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팬덤 문화가 이제 사회 참여까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작가님이 보실 때 쭉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진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오빠 부대에서 아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각 팬덤 문화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네. 뭐 서태지와 아이들, H.O.T, 2020 팬클럽, 조용필, 이문세 뭐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빠 부대에서 아미까지 장강명 작가가 한 문장으로 이 팬덤 문화를 표현해 주신다면 그렇죠. 힘드시겠죠?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팬덤 문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팬덤은 나를 이해해주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다. 아, 나를 이해해주는 우리 시대 공동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선희 팬덤들도 다 이렇게 이선희 가수님한테 이렇게 뭔가 당연하죠. 투영하면서 당신이 나의 목소리다 이런 거죠. 당신이 나의 목소리다. 저 오늘 집에 가면서 제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가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제이 스치는 이만큼 슬프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변진섭 씨 노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씨와 함께 가장 좋아. 오늘 그 변진섭 씨 좋아했던 분들도 더 많으실 건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각각 내가 정말 좋아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꿈속에 왔으면 좋겠네요. 예,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Come over here and sit next to me.